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1년 만에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고 현재는 재혼해 어린 딸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지금 남편과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심지어 잘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사연으로 소개하려는 사연은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 이야기예요. 벌써 이혼한 지도 8년이 넘어가는데 세상이 좁긴 좁다고 얼마 전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서로 외관의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한눈에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는데 저는 당시 두 아이와 하원 후 노래까지 부르며 즐겁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길이었거든요. 그리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정말로 기가 막힌 운명처럼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그 양반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충격적이라 여운이 지금까지도 있어 사연까지 쓰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전 남편과 연애를 꽤 오래 했었거든요. 무려 5년 넘게 연애를 하고 결정한 결혼이었는데 결혼 생활 고작 1년밖에 하지 못했으니 주변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저는 전 남편과 문제보다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이코 같았던 전 시어머니와 문제 때문에 이혼했는데요. 저도 제가 이렇게 황당하게 이혼 경력을 갖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람 앞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이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나름 깐깐하다고 자부했던 사람인데 제가 시어머니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결혼을 했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전 남편과는 오랜 연애도 했었고 서로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결혼해도 우리는 친구처럼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는데요. 남자친구와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랑 있을 때와 자기 엄마가 있을 때의 남편은 확연하게 달랐거든요. 왜 결혼하면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결국엔 그걸 못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 제 남편이었던 그놈도 중간 역할을 진짜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불리하면 중립도 지키지 못할지언정 눈치만 보며 숨어버리는 최악의 남자였어요. 그렇게 오래 연애할 때는 그놈이 그런 유형의 인간인지 몰랐기에 너무 화가 났었죠. 물론 저보다는 마음이 유약해서 주로 타인에게 거절하거나 싫은 소리는 제 전담이긴 했었는데 저런 성격이 제 속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어요. 게다가 결혼 전 시어머니는 자신의 본성을 철저히 숨기고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얼굴에 저도 저희 친정 가족들도 모두 속았다니까요. 그리고요, 전 남편은 남매 중에 막내였는데 누나인 손이 시누이는 제주도에 살고 있어 자주 왕래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서로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시아버님 가치관이나 성격이 가부장적인 면이 강해 시어머니와 사이가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았는데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유일하게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이었는데 남편도 손이 신우도 그런 당신의 마음을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거였죠. 그러다 집안의 막내인 남편이 그걸 하는 유일한 자식이자 가족이었는데 그래서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지독했어요. 다만 그 지독한 사랑을 결혼 전에 알았어야 했는데 저는 그 사실을 결혼 후에 알았다는 게 문제였어요. 물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없겠지만 그 마음이 지나쳐 며느리를 당신 라이벌로 알고 주구장창 며느리인 저를 괴롭히려 했는데 진심 매일이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아들 사랑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1년 만에 이혼장 날리고 그 집을 탈출했는데요. 지금부터 제 기막힌 사연을 소개해 볼게요. 저는 전 남편을 직원과 손님으로 처음 만났어요. 제가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고 남편이 손님이었는데 제가 남성 브랜드옷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영업일을 하고 있어서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손님과 직원으로 만난 저는 늘 그렇듯 친절하게 응대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의 친절함에 반하게 되었고 그 후 뻔질나게 저를 찾아와
자기 마음을 표현하려고 애를 썼는데 저는 그러다 말 해프닝이라고 생각해 거절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1년이 넘도록 일편단심이었고 백화점 내 같은 층, 아니 다른 직원들도 다 알 정도로 유별났었는데 결국 제 마음의 문도 열리고 말았죠. 처음에는 가벼운 사람인가? 원래 저렇게 여자를 밝히는 사람인가? 의심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만나다 아니다 싶으면 그때라도 바로 이야기하면 그땐 깨끗하게 포기해야겠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남편은 저와 만날 때마다 늘 성심성의껏 모든 데이트 일정과 계획을 세워 저를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만나면서 어느덧 5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저도 남편을 많이 좋아하게 되었죠. 무엇보다 남편은 같이 있으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묘한 매력이 있었는데 저는 좀 성격이 까탈스럽고 예민한 편이라 그런 남편과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좋았어요. 집신도 짝이 있다고. 저 같은 여자도 남편이란 짝을 만나 안정을 찾게 된 걸까?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연애를 오래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양가 형편이 그다지 풍족하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거 없이 반반 결혼하자고 남편과 합의했던 저는 큰 싸움이나 갈등 없이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다만 신혼집 위치가 시댁과 너무 가깝다는 게 문제이긴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어 도움을 받은 터라 제가 시댁이랑 가까워서 싫다고 말을 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리하여 졸지에 걸어서 10분 거리에 신혼 살림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때까진 아무리 가까운 거리에 살아도 맞벌이인데 큰 문제가 있을까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게 결혼 전까지 제가 만난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좋은 인자하고 이해심이 많은 분이셨거든요. 게다가 결혼 후 한 달 정도는 집들이 때 빼고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없었는데 심지어 당신 집이 가까우니 집에 오지 말라는 말도 많이 하셔서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시어머니는 반찬 가져다 놓는다. 니들 바쁘니 내가 대청소 좀 해주겠다. 이런 말로 저희 집에 마음대로 드나들기 시작하셨는데 솔직히 좋지는 않았어요. 둘 다 바쁘고 저도 집에 오면 늘어지고 싶은 탓에 살림을 잘하고 있던 편은 아니었는데 그걸 무방비하게 다 들키게 생겼으니 마음이 좋지 않았죠. 그리고 그렇게 퇴근하면 저희 집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깔끔 그 자체로 변해 있었는데 남편은 좋아했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책 잡히고 싶지 않아 청소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역시나 문제는 음식이었어요. 갓 시집 온 여자가 할 줄 아는 게 있으면 얼마나 있나요? 그리고 저나 남편은 입이 짧은 편이라 대충 그때그때 먹고 싶은 것을 배달시키거나 후딱 만들어 먹고 치우면 그만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가 버린 쓰레기통을 뒤지기라도 하시는 듯 늘 불만이 많으셨어요. 예, 지연아. 아무리 바빠도 여자가 이게 뭐니? 남편 밥은 제대로 차려서 먹여야지. 즉석밥에 냉동식품 이게 다 뭐야? 그리고 니들은 뭐 매일 술만 마시니? 이 맥주 캔이며 소주병 좀 봐. 제정신인 거야? 너는 도대체 니네 집에서 뭘 배운 거니? 어머니, 그런 말씀은 좀... 그리고 저희가 저녁 먹거나 야식 먹을 때 한 잔씩 하다 보니 쌓인 거지 하루에 많이 마시진 않아요. 그래도 그렇지. 여자가 술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너 그럼 사람들이 흉 봐? 자고로 여자는 술상이나 차리는 거지. 남편이랑 같이 술을 마신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어머니 말도 안 돼요. 요즘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런 법이 어딨어요. 부부가 사이좋게 한 잔씩 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면 좋죠. 사이도 더 좋아지고. 아유, 지금도 봐라. 너는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시어머니가 말을 하는데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니? 나는 우리 시어머니한테 절대 그러지 않았다.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남녀가 유별한데. 그리고
요즘 세상은 사는 게 힘들어 여자도 돈을 벌어야 하지만 그래도 여자가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하는 건 살림이랑 남편 내줘야. 돈 번다고 남자랑 똑같이 하라고 하는 건 못 쓰는 거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님도 딸이 있으시면서 왜 자꾸 저한테 건우 씨 하수인처럼 살라고 하세요? 저도 똑같이 벌고 결혼도 반반 했잖아요. 그럼 결혼 생활도 공평해야죠. 저는 반반 결혼의 의미가 평등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살자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어쩌면 좋니? 좌우간 나는 내 아들 이렇게 대충 먹여 출근시키는 걸 못 본다. 내가 반찬도 해다 주잖아. 그런데 뭐가 어려워? 아침에 따뜻한 밥이랑 국만 끓이면 되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이게 문제야. 얼마나 편한 세상인데 이렇게 불만만 많아서는. 평등? 남녀가 어떻게 평등하니? 그건 애당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항상 남자가 먼저다. 저는 정말 시어머니의 저런 말을 듣고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건가? 어안이 벙벙했는데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러던지 말던지 절대 스스로 낮춰 남편만을 위하며 살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니 많이 부딪힐 것 같아 걱정이 많아지는 순간이었는데, 그때도 어느 정도 싸우다 보면 시어머니가 제 풀에 지쳐 포기하실 줄 알았어요. 아, 쟤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에휴, 저런 며느리 얻은 것도 내 팔자지. 그렇다고 하나 있는 아들 이혼시킬 순 없으니 내가 포기해야겠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너무 시어머니를 쉽게 생각했던 것인지 제가 생각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집념과 고집만 심해져서는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친정 탓을 하시더라고요. 주로 너는 니네 부모한테 뭘 배운 거냐? 가정교육을 받긴 한 거냐? 이런 갑질 발언이셨는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취업을 한 터라 친정도 멀어 시어머니가 그러실 때마다 더 서러운 기분만 들었어요.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인데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취급되는 게 그분들의 자식으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그러니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나날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자기 엄마라 그런지 제가 왜 스트레스 받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한번 왔다 가시면 부부싸움으로 이어지는 날도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그냥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시아버님의 중개로 얻게 된 신혼집 비밀번호는 시어머니도 알고 있는 번호였는데 저는 남편에게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해? 비밀번호 바뀐 거 알면 우리 엄마 속상하잖아. 우리 엄마는 우리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다만 방법이 좀 서툴고 엄마 고집이 있다 보니까 자기랑 부딪히는 건데 자기가 어른이니까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맨날 오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좀 장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줘. 라며 저더러 계속 이해하라고 강요했는데요. 저는 싫다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나는 우리가 아닌 외부인이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게 싫다고 강하게 얘기했는데 결국 남편은 알겠다고 저한테 항복을 했고 저희는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솔직히 친정엄마도 저희 집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시어머니만 자유롭게 저희 집을 드나들 수 있게 비밀번호를 안다는 것도 신경이 쓰였는데요. 그제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평화도 잠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는 비밀번호가 바뀐 걸 아시고는 완전 뒤집어지셨고 시아버님까지 왜 쓸데없이 비밀번호를 바꿔서 시어머니 심기를 건드리냐며 지금 당장 튀어와서 문을 열어주라고 하셨어요. 아버님, 그건 안 되는 말씀이세요. 저도 지금 근무 중이고 비밀번호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만 알고 있는 게 맞는 거죠. 뭐야? 너는 시어머니가 남이야? 하여간 나는 긴 말하고 싶지 않다. 지금 네 시어머니 뒤로 넘어가게 생겼어. 막말로 네 시어머니가 네 집에 간다고 뭐
대단히 큰일이라도 난다니? 빨리 튀어와! 콜 아파 죽겠네 아주. 죄송합니다. 일하는 중이라 갈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서요. 저는 말은 그렇게 해도 속은 달달달 떨고 있었어요. 아무리 제가 할 말 다 하는 강큰 며느리라고 해도 시부모님 뜻을 거스르는 건 어려운 일이었는데 핸드폰 너머 시아버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고스란히 다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제가 말이 통하지 않으니 남편에게 전화를 하신 모양이었는데 저는 분명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기로 신신당부하며 다짐까지 받았지만 심지가 약하고 워낙에 마음이 유약한 남편은 자기 아버지가 무섭고 자기 엄마의 등살에 어쩔 수 없었다며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저에게 이실직고했어요. 당연히 그 말에 저도 뒤집어졌죠. 뭐?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드렸다고? 미쳤어? 나랑 약속했잖아. 그래. 근데 엄마가 울고불고 하고 아빠는 화를 내는데 나더러 어쩌라고. 나도 진짜 어쩔 수 없었어. 당장 튀어오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비밀번호만 알려드리면 끝날 일인데 일을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 지금 일을 어렵게 만들지 않으려고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다는 거야? 오히려 지금 자기가 일을 더 크게 만들었지. 자기 원래 이런 사람이었니? 그럼 뭐 하러 나랑 결혼했어? 그냥 어머니 아들만 하지? 왜 또 말을 그렇게 해? 엄마잖아. 그래, 내가 약속 어긴 건 정말 미안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안하다고 자기한테 혼나고 있잖아. 그냥 비밀번호 문제는 자기가 포기해라. 대신 내가 엄마한테 좋게 말해서 너무 자주는 오지 마시라고 할게. 우리도 불편하다고. 그리고 오시게 되면 하루 전에는 연락하고 오시라고 하면 자기도 괜찮지 않아? 나는 장모님한테도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드릴 수 있어. 남편은 자기 엄마보다 제가 더 다루기가 쉬운 상대라고 생각하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자기 말처럼만 되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고. 서로 한 발자씩 양보하자고 하는데 이게 지금 서로 양보하는 상황이 맞는 건지 저는 그저 불쾌한 마음뿐이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당신 아들 말을 잘 들을 것 같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나 그런 저의 예감은 적중하고 말았죠.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엄마 눈치 보랴 제 눈치 보랴 바빴는데 그때부터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가운데서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남편이 더 짜증나고 원망스러웠어요. 그래도 연애할 때는 제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사람이었는데 결혼 뒤 남편의 처신과 행동은 그저 저한테 실망스럽기만 했어요. 거기에 시아버님도 저를 못된 며느리로 인식하시는 건지 젊은 사람이 부모 마음도 몰라준다며 저를 예의도 없는 사람 취급하셨는데 제가 왜 억울하게 욕을 먹고 살아야 하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날로 우울해지기만 했어요. 그러니 시댁의 시자 이야기만 나와도 저는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두 남자가 자기 편을 드니 기고만장해진 시어머니는 그전보다 더 자주 저희 집을 멋대로 찾아와 당신의 아지트 마냥 이용하셨어요. 제 살림살이는 물론이고 거의 매일 아침부터 저희 퇴근 시간 전까지 저희 집을 편하게 쓰시다 가는 듯 했는데 그런 의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죠. 제 물건이 난데없이 거실에 굴러다니고 혹은 화장실에서 발견되곤 했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거기에 두고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제가 제 물건 정리에 있어서는 직업상 제가 정한 곳 말고 다른 곳에서 굴러다니는 꼴을 보지 못했는데 여기서 확실한 증거는 제가 구입 후 단 한 번도 착용한 적이 없는 귀걸이 한 짝이 거실 소파 틈에 끼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 귀걸이는 제 친구 결혼식에 갈 때 착용하려고 사고 언박싱도 하지 않은 새 상품이었는데 그 귀걸이가 소파에 있을 리가 없었죠. 그리고 곧장 저는 제 화장대 서랍을 열어 귀걸이 박스부터 확인했는데 얼핏 비슷하게 재포장이 되어 있긴 했지만 열어보니 역시나 귀걸이는 한 짝밖에는 없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한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무작정 의심을 하면
또 난리칠 것이 분명해서 저는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하여 안방 장롱 위에 홈캠을 설치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안방에 들어와 제 물건을 뒤지고 마음껏 써보는 듯 현장에 찍힌 증거 영상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혹시나 싶어 장롱도 뒤져보니 웬걸 없어진 가방이며 지갑 같은 것도 몇 개 있더군요. 그래서 심각한 얼굴로 남편에게 그 문제의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도 몰래 이런 걸 안방에 설치했냐고 노발대발 개거품을 물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시어머니의 이런 문제 행동을 어떻게 해야겠냐고 저는 따져 물었어요. 열내지 마. 나도 오죽하면 그래.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그렇지. 내가 이런 증거도 없이 무작정 어머님이 내 물건에 손대는 것 같다고 하면 자기가 순순하게 내 말을 믿어줬을까? 나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랬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내가 자기 몰래카메라 설치했다고 생각하면 자기는 기분 안 나빠? 왜 엉뚱한 대열을 내? 내가 자기 몰래 찍어서 뭘 어쩔 건데? 우리 부부잖아. 그리고 출근할 때만 카메라 켜고 갔어. 자기는 찍히지도 않았다고. 자기 말처럼 자기 물건을 우리 아빠가 몰래 와서 만지고 훔쳐가고 그랬다고 생각해봐. 기분 안 나빠? 그야 당연히. 그것 봐.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결국 자기 어머니가 우리 없을 때 우리 집에 계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또 비밀번호 바꾸자는 소리야? 그리고 아예 시부모님은 우리 집에 오지 않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 아무리 아들 집이라고 해도 장가 보냈으면 존중해야지. 여긴 아들 집이기 전에 며느리 집이야. 우리 반반 결혼했잖아. 진짜 자기는 너무 예민해. 근데 미안하지만 나는 우리 아빠 무섭고 엄마 뒤로 넘어가는 것도 보기 힘들어. 그래? 그럼 그것 때문에 나랑 이혼해야 한다면? 결국엔 자긴 선택해야 해. 나랑 자기 엄마 중에 골라야 한다고. 자기야, 제발 그런 이상한 말 좀 하지 마. 그걸 어떻게 고르냐? 그리고 애당초 그걸 왜 골라? 자기는 자기고 엄마는 엄마지. 몰라. 그럼 나는 안방에 도어락 달 거야. 적어도 내 물건에 손대는 건 못하게 하고 싶어. 설마 그것까지 안 된다고 하진 않을 거지? 나 진짜 더는 못 참아. 알겠어. 그럼 그건 해. 대신 내가 좋게 말할 테니까 그 영상 지워줘. 괜히 그것 때문에 집안에 분란만 일어난다니까. 저는 남편의 말에 점점 희망을 잃어갔어요.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행복하긴커녕 둘이 아닌 셋이 사는 기분이었고 이젠 저더러 집안에 분란만 일어난다며 자기 엄마 범죄 현장 영상을 지우라니 이게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는데 저는 좋다고 하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영상을 지웠어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카피본이 제 핸드폰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운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는데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이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남편 역할을 해주길 바랬어요. 하지만 인간은 변하지 않는 종족이라는 걸 확인만 하는 꼴이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안방에 도어락을 달아놓자 이번에도 전화해 난리를 치셨어요. 제가 아무리 근무정해라고 해도 당신 하고 싶은 말만 되풀이 하셨는데 그때도 네가 무슨 권리로 안방을 잠그냐고 노발대발 하셨어요. 안방이 너만 쓰는 안방이야? 내 아들도 쓰는 방인데 네가 뭔데 안방을 잠가? 당장 비밀번호 풀지 못해? 이렇게 기함할 소리만 골라 하셨는데 어디까지 하시나 싶어 저는 녹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고 더 열받아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잘도 떠드셨는데 그 내용은 더 가관이었죠. 네가 아무리 맞벌이 한다고 뻐기고 다녀도 네가 내 아들 돈 안 쓴다고 할 수 있어? 내가 뭐라고 하냐? 남편 내조에 성심성의껏 하라고 하잖아. 그리고 애도 그래. 너는 도대체 애는 언제 낳을 거니? 저는 하다하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젠 하다하다 임신 이야기까지 하는 건가. 어이가 없었는데 그 뒤 말이 더 환장할 소리더라고요. 네가 시집와서 시문보랑 남편한테 잘해봐라. 그럼 조상님이 너한테 복을 주지.
그래야 아들도 낳을 수 있는 건데 너는 어떻게 된 애가 한결같이 이기적일 수가 있니? 그럼 뭐하러 결혼했어? 혼자 살지. 여기까지 듣는데 진심 혼자 살고 싶었어요. 내가 왜 결혼을 해서 이런 취급과 이딴 소리를 듣고 있나. 이 정도 더러운 걸 봤으면 이혼하지 않으면 더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이참에 다 까고 끝장을 보자 마음을 먹었죠. 그리하여 남편과 시댁에 가기로 했고 저는 시부모님 앞에 안방에서 찍어놓은 홈캠 영상을 재생시켰는데 거기엔 시어머니가 제 옷방과 제 가방, 거기에 화장품 액세서리까지 죄다 꺼내서 입어보고 바르고 두르고 하는 영상이 전부 다 찍혀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는데 남편은 이걸 어떻게 갖고 있냐고 자기 앞에서 지운 영상은 뭐냐고 저를 다그쳤어요. 그러자 시아버님도 얼굴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새빨개졌는데 곧장 시어머니에게 애들 집에 가서 뭐 하는 짓이냐고 천둥같이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쩔쩔매며 그냥 호기심에 제가 예쁜 걸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랬지. 당신이 뭐 나 그런 거 한번 사줘본 적 있어?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셔서는 저를 원망하듯 쳐다보셨어요. 아니, 저는 피해자인데 왜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걸까요? 심지어 그 전에 도둑 맞은 가방과 지갑은 그 영상에 있지도 않아 이참에 그 집에서 뒤져서 돌려받을 심상이었는데 남편 말대로 그 영상으로 인해 그 집구석은 난리가 났어요. 급기야 자기 분을 못 참은 시아버님이 밥상을 엎고 리모컨을 던지는 등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건장한 남자인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며느리 앞이라는 게 신경이 쓰이셨는지 시아버님은 으이구 하며 신경질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가셨고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어야 했는데 그런 건 상관없었어요. 이미 끝장을 볼 마음으로 시댁에 왔고 일도 벌인 거라 그런 건 하나도 무섭거나 두렵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무서웠던 당신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었는데 그러면서도 입은 살았는지 계속 궤변을 늘어놓았죠.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건데 너 때문에 우리 집 바람 잘 날이 없다. 내가 내 아들 쓰는 안방에 왜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네가 산 그 물건들도 결국엔 내 아들 돈으로 산 거잖아. 그럼 나도 그거 좀 써봐도 되는 거 아니니? 어디서 건방지게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사람 엿을 먹여? 아주 살림하는 꼬라지를 보고 본데 없이 자랐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엉망인 줄은 몰랐다. 나는 아무리 시어머니한테 감시랑 구박을 당해도 너처럼 굴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어머니의 주장은 한마디로 자기도 그러고 시집살이 하고 살았으니 너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자기는 찍소리 하지도 못하고 참고 살았는데 저는 참지도 않고 오히려 이렇게 자기를 엿먹여 곤란하게 만든다고 자기만 억울하다 했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동요하지 않고 제 할 말을 똑부러지게 했죠. 어머니, 이것들 산 영수증 저한테 다 있는데 이거 전부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어머니, 이거 범죄예요. 제가 이 영상 가지고 경찰서 가서 어머니 신고하면 어머니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저 긴 말하고 싶지 않고요. 장롱에서 가져간 가방이랑 지갑 돌려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희 집에 오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시면 저도 이쯤에서 그만둘게요. 영상도 지우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콧방귀를 뀌었어요. 이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도둑 취급한다며 그것도 증거 영상이 있냐고 제가 자기를 모함한다고 몰고 갔는데 남편은 그 와중에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양쪽에 말리는 척을 하긴 했는데 저한테 그만하라고 눈치는 계속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더 밀어붙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때 이혼 얘기를 처음 꺼냈어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약속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혼할 생각이거든요. 아들 이혼시키는 게 더 낫겠다 싶으시면 끝까지 버티세요. 다만 저는 이 영상 증거로 낼 건데 그건 괜찮으시죠?
제가 이렇게 말하자 이혼 소리에 남편이 많이 놀라 저를 쳐다봤는데 저는 남편에게도 스스럼 없이 말했죠. 왜 놀래? 설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을 내가 계속할 줄 알았어? 아니, 자기가 일을 크게 만들잖아. 별일도 아닌데. 별일이 아니야? 그럼 이참에 내가 우리 아빠 우리 집에 몰래 와서 내내 계시라고 이야기해볼까? 자기한테 잔소리하고 자기 물건 막 만지고 여기 내 딸 집이라고 버텨보라고 해볼게. 그래야 내가 얼마나 짜증나고 여태 참았는지 알 거 아니야. 이건 엄연한 사생활 침해라고. 사생활 침해? 너 웃긴다. 내 아들 집인데 사생활이 어딨어?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더는 이렇게 못 산다고요. 저는 기회를 드렸어요. 싫으시면 저희 그냥 이혼할 테니까 어머니 아들 다시 데려가세요. 평생 그렇게 끼고 사시지 뭐하러 장가를 보내셨어요? 손주 욕심에 장가 보내셨나요? 그만해. 알겠어. 엄마, 그냥 이제 엄마가 우리 집에 안 온다고 한마디만 해. 그럼 영상도 지운다고 하고 지연이도 넘어간다고 하잖아. 뭐, 야 이놈아? 너 지금 내 앞에서 네 마누라 편드는 거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엄마가 괜히 그래? 너 대접받고 편하게 살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편해? 아니잖아. 엄마가 이러면 이럴수록 나는 더 힘들다고. 어머니는 믿었던 당신 아들의 말에 억장이 무너진다는 듯 털썩 주저앉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자기는 여태 다정한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젠 그 아들도 며느리가 뺏어가고 없다며 서럽게 울기 시작하셨는데 그 모습이 측은해 보이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섬뜩해 보이더라고요. 이런 집구석 아들인 줄 알았으면 고이 거기에 두지 결혼해서 빼오지 않았을 텐데 진심 후회가 되었고 저는 이젠 이 꼴도 더는 보기 싫다고 반반 결혼했으니 가져온 대로 다시 나눠 갖자고 헤어지자고 했는데 남편은 뭘 잘했다고 자기는 이혼할 수 없다며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쩔 수 없으니 이 영상 가지고 이혼 소송하겠다고 선전포고하고 집으로 갔는데요. 집에 가자마자 비밀번호부터 바꿨어요. 저보다 늦게 집에 도착한 남편은 비밀번호가 바뀐 걸 알고 화를 내며 당장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저는 이혼하면 네가 싫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온 거 갖고 나갈 거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더 약이 올랐는지 현관문을 냅다 발로 걷어차고 난동을 부렸고 옆집 신고로 저 역시 집 문을 열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 신혼집 아파트가 전세이긴 했지만 계약자가 공동명의라 제가 문을 잠그고 일방적으로 남편을 내쫓을 수는 없다고 경찰이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더럽고 치사하지만 그 인간이랑 한 집에 있을 수는 없어 제가 제 짐을 싸서 호텔로 갔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친정에 가고 싶었지만 이혼 소송을 하려면 당분간은 서울에 있어야 했죠. 그리하여 그때부터는 백화점에 휴직서를 내고 속전속결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과 녹음이 있으니 일단 이혼 청구는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소송의 특성상 아무리 혼인기간이 짧고 아이가 없다고 해도 이혼 판결까지 아주 빨리는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원 수 없이 단기로 지낼 집도 구했어요. 물론 휴직계를 냈기에 소장을 발송한 뒤에는 친정에 가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다는 걸 알려드렸는데 친정 부모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이혼이라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충격이었던 것 같았죠. 제가 왜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부터는 무슨 그런 정신병자 여편네가 있냐고 저더러 왜 참고 살았냐고 도리어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죄송하기도 하고 이만하면 나도 많이 참고 결정한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재판 중 문제를 해결하려 나름 열심히 노력한 점을 많이 어필했어요. 그리고 고부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했어야 했던 남편의 어중간한 태도와 결정적일 때 제 편이 아닌 어머니 편을 들면서 더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결국 시간은 좀 걸렸지만 저의 승소로 끝이 났어요. 남편과는 재산 분할이라고 할 것도 없이 전세 보증금과 살림살이를 처분해 반반씩 나누기로 했고 저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했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어도 제대로 시어머니에게 한 방은 날릴 수 있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인정할 수 없다고 또 뒤집어졌죠. 하지만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난 일이었고 시어머니의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시아버님은 그딴 위자료 줄 수 없다며 버티셨고 하는 수 없이 남편이 자기 엄마가 물어야 할 위자료도 대신 내줬죠. 덕분에 저는 1년 만에 결혼 생활을 끝내면서 돈이라도 더 쥐고 나올 수 있었는데요. 일단 심신이 지쳤기에 저는 고향으로 내려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다시 백화점 일을 하기보다 다른 일을 하고 싶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카페에 취직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의외로 제 적성에 맞아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은 돈과 경험을 토대로 이혼한 지 2년 만에 작은 가게지만 저만의 카페를 차렸습니다. 지금 재혼한 남편은 제 카페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이었어요. 이젠 손님과 눈 맞아 연애하는 건 절대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워낙 다른 곳에 갈 일이 없고 사람도 카페에서 일하며 만나는 사람이 아니면 누굴 만날 기회도 없었으니 제 결심과 다르게 손님과 다시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무척 조심스러웠어요. 게다가 상대는 결혼한 적이 없는 초혼이기도 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요. 어째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니 애틋한 마음만 많아져서 나중엔 제가 더 그 남자를 좋아하게 돼버렸어요. 하지만 차마 이혼녀 주제에 고백할 용기는 없었는데 그 남자가 먼저 손을 내밀었죠. 제가 이혼 경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저에게 다가와줬는데 저는 그게 콩깍지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남자의 말에 감동했어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저는 한번 크게 대였기 때문에 연애는 할지언정 결혼은 생각도 없었어요. 우연이지만 전 남편이 제가 카페도 차리고 연애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질투인지 뭔지 개거품을 물고 난리를 피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재빠르게 경찰에 신고해 큰 피해는 없었지만 심장이 벌렁거려 많이 놀랐더랬죠. 그리고 제가 경찰서에 있을 때 그때 당시는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이 달려와 줬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 사건이 저와 결혼을 해야겠다 결심하게 된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 마음이 변하기까지 시간이 또 걸렸는데 결국 진짜 인연은 어쩔 수 없는 건지 저는 남편과 재혼했답니다. 사랑스러운 천사가 저희에게 먼저 찾아왔거든요. 아마 저희 큰딸이 아니었다면 저는 재혼을 결심하기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남편은 지금도 큰딸이 자기한테는 은인과도 같은 존재라고 더 많이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둘째는 자연스럽게 엄마인 제 몫이 되었는데 저는 둘째가 막내라 그런지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그리하여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네 가족은 두루두루 사이가 참 좋은데 가끔 카페 쉬는 날 외출해서 남편과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아,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 있죠. 요즘은 또 이런 진짜 인연을 만나려고 그 초란스런 시간을 보냈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얼마 전 마주치게 된 그 사건은 저에게 참 많은 여운을 남겨줬어요. 허리도 많이 굽고 얼굴엔 주름과 검버섯이 많이 끼어 있었지만 저는 그 사람이 전 시어머니라는 걸 단번에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젠 남이 된 시어머니도 저를 알아보는 듯 그 자리에 멈춰 섰는데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감정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전 시어머니가 제 딸들을 보며 묘한 서글픈 표정을 짓기도 했는데 그런 데는 나름 이유가 있더군요. 결국 그 지독한 아들 사랑 때문에 시어머니는 아들한테 버림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당신 남편인 시아버님한테도 황혼 이혼을 당한 듯 했는데요. 시아버님은 그 연세에도 외도를 할 수 있는 기력은 있었나 봅니다. 그리하여 그 여자가 더 좋다고 아들한테만 집착하는 조강지처를
무참히 버렸다는 소문이 그 동네에 있었는데 저도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었거든요. 이게 알아본다고 알아질까 싶긴 했는데 그 동네 가니까 의외로 너무 쉽게 그 집구석 사정을 알 수 있었어요. 게다가 저처럼 재혼을 했던 전 남편은 그때도 시어머니의 병적인 짐착 때문에 두 번째 부인한테도 이혼을 당했고 그제야 자기 엄마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한 전 남편은 자기 엄마를 원망하며 버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졸지의 시어머니는 외톨이가 된 거였어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못 본 사이에 예전에 비해 많이 망가져 있었는데 다 자업자득인 것을 탓할 곳은 없겠죠. 그러게 왜 아들 장가 보내놓고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 자기 팔자를 벼랑 끝으로 몰았는지 저는 지금도 저와 저희 딸들을 보며 슬퍼 보였던 전 시어머니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때 전 시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혹 이제는 저한테 당신이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인정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다 부질없는 일이지만 당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 많이 괴로웠었길 바라고 또 충분히 그런 시간을 보냈다면 남은 인생은 조금이라도 삶이 편안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제 감정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는데 그 쪼그라든 모습을 보니 이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충분히 벌받고 아팠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젠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저런 잘못된 모성이 아닌 아이들을 잘 키워 건강하게 독립시켜야겠다는 다짐을 해보며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전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해 지금의 남편을 만났으니 이젠 미워하기보다 그때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을 바꿔보려고요. 그만큼 저는 지금의 남편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러니 제가 앞으로 호호 할머니가 되어도 지금 마음 그대로 남편과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제 사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인연과 함께하는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 철없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면 그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죄인의 심정으로 언제 심판받아도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까요? 모든 것이 괴롭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어렵게 사연을 씁니다. 지금 제 모습은 두 자녀와 남편을 둔 화목한 가정에 있고 멀쩡히 직장 생활을 하는 평범한 여성으로 보일 거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뒤늦게 저의 잘못과 과오를 알게 되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이기도 하죠. 제가 마땅히 짊어졌어야 하는 짐을 저희 부모님은 대신 희생하시면서 그 대가 역시 호떡히 치러오셨죠. 저는 결혼하고 제 가정을 꾸릴 때까지 부모님의 희생에 대해 모르고 살았어요. 물론 어느 집이나 다 그렇겠지만 저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자란 아이였죠. 사랑에 가분해 저는 지나친 관심, 간섭으로부터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 저를 향한 부모님의 집착 아닌 집착은 다 이유가 있긴 했어요. 제가 5살인가 6살 때쯤 저희가 살던 집에서 불이 크게 났었고 저는 그 일로 인해 많은 시간을 치료하는 데 보내야 했거든요.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 화상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아 흉터가 눈에 잘 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응급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화상도 입고 연기 흡입으로 호흡기 관련 질병을 달고 살았었죠. 저는 4년 동안이나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그 때문에 초등학교 진학도 남들보다 2년이나 늦어졌죠. 엄마와 아빠는 아픈 저를 돌보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고 까맣고 윤기 나던 머리카락이
새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부모님을 가장 걱정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제가 말을 못하고 기억을 잃었던 부분인데요. 충격이 컸는지 실어증 증세는 1년 가까이 지속되다 나아졌고, 그 전에 기억을 하기 싫은 건지 정말 안 나는 건지 부모님께 계속 모르겠다고만 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화재가 나기 전 부모님과 갔었던 재미난 장소, 놀이, 추억들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고, 화재가 나던 날 역시 전혀 기억이 없었죠. 그때는 제가 워낙 어렸어서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다들 어릴 때 기억은 곧잘 까먹고는 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잃어버린 그 기억 너머에 아주 큰 진실이 있었다라는 것을 30여 년이 훌쩍 지나고 알게 되었어요. 어쨌든 하나밖에 없는 딸을 화마에 잃을 뻔했던 부모님은 저에 대한 걱정을 항상 껴안고 살게 되신 거예요. 학교를 늦게 입학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인지 못했는데 혹여나 부모님은 제가 기죽을까 항상 말씀하셨어요. 선미야, 네가 아파서 학교를 남들보다 조금 늦게 들어간 건 사실이야. 그런데 누군가 그런 걸로 너를 놀린다거나 괴롭히는 것은 정말 나쁜 짓이야.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당장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한테 말해야 돼. 알았지? 지금 네 팔이나 다리의 일부가 온전치 않아서 조금 쭈글거릴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다 고쳐줄 거야. 기죽지 말고 선미 너는 네가 할 일만 하면 돼. 알았지? 저는 당시 엄마가 절대 기죽지 말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엄마의 결연했던 표정은 아직도 잊지 못해요. 엄마의 말과는 다르게 학교에서 짓궂은 놀림도 받고 은근한 따돌림도 당했지만 저는 씩씩하게 학창 시절을 잘 보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죠. 고등학교 때는 전교 부회장까지 했을 정도로 학교 생활을 성실히 했어요.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칠 만한 일은 하지 않는 모범적인 딸이었죠. 문제는 저의 병원비 때문이라고는 하나 엄마와 아빠는 너무 일을 많이 하셨어요. 주말에 가족 나들이를 가본 적도 함께 외식을 해본 일도 전무할 정도로요. 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믿었으나 실질적으로 돈을 버시느라 저를 방치 수준으로 혼자 두는 시간이 많았죠. 엄마, 혜영이네 여름방학 때 바다 놀러 간다 그러고 자랑하던데 우리도 한 번만 가면 안 돼? 방학이라 어차피 애들 학교도 안 나오니까 엄마도 그렇게 안 바쁠 거 아냐. 당시 엄마는 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하고 계셨고 주말이나 방학 때는 또 다른 일을 찾아다니며 하셨었어요. 엄마도 우리 선미랑 바다 가고 싶은데 기숙이모가 리조트 방 청소하는 거 단기로 사람 구한다고 하네. 여름 성수기라 돈도 다른 때보다 더 쳐준대. 3주 정도만 가서 일 바짝 하고 오면 우리 선미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어. 우리 바다는 다음에 가면 안 될까? 다음에 언제? 재작년에도 다음에 가자, 작년에도 다음에 가자 그랬으면서 올해도 다음이야? 도대체 그 다음에 언젠데? 부모님이 저 때문에 더 악바리처럼 일하고 돈 버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은 오라가 치밀어 한 번씩 대들고는 했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랑 아빠가 많이 부족해서 그래. 우리 선미도 놀러 가고 싶을 텐데 엄마랑 아빠가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선미랑 좋은 데도 놀러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응? 몸이 부서져라 일하시는 것은 엄마뿐이 아니었죠. 아빠는 도배 일을 하셨는데 일이 없을 때도 쉬지 않고 일용직이라도 찾아다니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허리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하시면서도 다음날 새벽같이 일터에 나가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면 저는 마음속 깊이 덜어지지 않는 채무감에 괴로워했어요. 그저 저는 착하고 말썽 안 피우는 딸로 군말 없이 자라야 했죠. 그렇게 학창시절을 다 보내고 좋은 성적으로 명문대까지 합격을 했어요. 물론 다른 신입생보다 서너 살이나 많긴 했지만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저는 오로지 제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죠. 부모님의 노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시간을 쪼개며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병원에 있는 시간만큼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마음이 더 조급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살았죠. 그 결과 저는 교사의 꿈을 이루었어요. 그것도 단 2번의 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했죠. 우리 선미 너무 장하다. 엄마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나네. 정말 대단해 우리 딸.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마워. 부모님은 제 합격 소식에 눈물을 흘리시며 2 손을 잡고 감격에 겨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팠던 과거 다 잊고 앞으로 나아갈 생각만 하자. 선미야, 우리 딸 너무 대견하고 기특해. 이게 다 엄마랑 아빠가 잘 키워준 덕분이지.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요. 그런 말 하지 마. 지금까지 우리 선미 정말 잘해왔어. 엄마랑 아빠가 정말 많이 미안해. 뭘 맨날 미안하대. 엄마랑 아빠가 힘들게 일해서 내 뒷바라지 해준 건데 너무 고마워요. 저희 세 식구는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구나 싶었죠. 하지만 제가 경제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도 부모님의 노동 강도는 1도 줄지 않았어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가끔 본심과 다르게 표현할 때도 있었죠. 엄마, 내가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까지 고생스럽게 일할 정도는 아니잖아. 이제 좀 쉬엄쉬엄 해 제발. 아니야. 이제는 쉬려고 하면 몸이 더 아파. 원래 일하던 사람은 계속 움직여줘야지 오히려 건강하다니까. 거짓말하지 마. 저 서랍 속에 파스랑 진통제가 가득 있던데 뭐. 아빠도 지난주에 발톱이 빠져서 절뚝거리던데. 오늘 또 일 나갔어. 선미야, 걱정하지 마. 우리는 다 견딜만 하니까 하는 거야. 하나도 안 힘들어. 너는 앞으로 네 걱정만 해. 알았지? 30년을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했으면 몇 억이 뭐야. 몇십억은 벌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우리는 아직 사는 게 이 모양 이 꼴이고 항상 뭐가 부족해서 허덕이고 도대체 우리 집은 뭐가 문제인 거야. 엄마랑 아빠가 그렇게 몸 바쳐서 돈을 버는데. 결국 저도 눈물이 터지고 말았죠. 미안해 선미야. 우리가 너무 기초가 없어서 그래. 이제 점점 괜찮아질 거야. 우리 선미 시집은 근사하게 해서 보내야 되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할게. 어? 우리 딸 울지 말고 엄마 이해 좀 해줘. 나 마음이 무거워. 어릴 때 내가 아파서서 그거 메우느라 엄마 아빠가 아직도 고생하는 것 같아서.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 마. 너 때문 아니니까. 우리 모녀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죠. 언제나 그렇듯 결론은 조금만 더 버티고 열심히 살자로 끝나고 말았지만 말이에요. 저는 교사 일이 아주 잘 맞았어요. 아이들도 너무 예쁘고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주는 재미에 보람과 성취감을 크게 느꼈죠. 그러다 문득 들었던 것이 제 자신의 아이도 잘 기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 상상에 한참 빠져 있을 때쯤 운명처럼 제게도 사랑이 다가왔어요. 우연한 자리에서 알게 된 그는 첫 만남부터 제게 확실히 호감을 표현해왔고 저 역시 그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는 친절했고 배려심이 넘치는 남자였어요. 선미야, 우리 결혼하자. 정말? 제게도 저만의 가정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까지 품에 안았죠. 한 부부의 딸이었던 제가 한 남자의 아내이자 2 자녀의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이 벅차고 행복했어요. 물론 부모님 역시 가슴 벅차게 좋아하셨죠. 그렇게 우리 4 식구의 시간들이 흘러갔고 남편은 계속 자가를 마련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애들이 더 크기 전에 자리 잡아야 돼. 계속 전세만 살다가 나중에 이리저리 옮겨다니면 애들한테 안 좋을 거야. 그건 그렇지. 그런데 우리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자가 마련은 꿈도 못 꾸잖아. 대출받는 한 개도 다 끌어다 썼고.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이번 청약도 한번 넣어볼게. 저희 부부는 청약 당첨을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좋은 결과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혼 10주년에 드디어 대박이 터졌어요. 자기야, 당첨이야 당첨. 우리 청약 당첨됐어.
진짜? 와, 우리 이제 진짜 우리 집이 생기는 거야? 세상에 이럴 수가. 너무 좋아. 놀랍게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모험처럼 넣었던 청약이 드디어 당첨이 된 거예요. 위치가 좋아 교통도 편하고 아파트 평수도 내 식구 살기에 알맞은 곳이었죠. 하늘에 별 따기라고 소문난 이번 청약에 저희가 드디어 당첨이 되었죠. 저희 부부는 들떠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돈을 더 마련해야 하는 현실에 고민거리가 생기고 말았어요. 주변에 물어봤는데 수액도 아니고 집 사는데 보탤 그만한 돈이 어딨냐고 다들 거절하네. 하긴 나 같아도 선뜻 빌려주기 힘들지. 이거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아파트잖아. 우리 꼭 잡아야 돼. 알지. 내 퇴직금 다 당겼어도 한참 모자라. 정말 어쩌면 좋지?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해볼까? 혹시 모아둔 돈 있는지? 그거 장인어른 장모님 노후자금 모아놓으신 거 아니야? 그런 건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그거 말고도 있는지 한번 내가 여쭤볼게. 당연히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이 그 정도는 도와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두 분 다 워낙 열심히 일하고 사셨고 사치도 하지 않아 모아둔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께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어렵게 꺼냈어요. 저기 우리 이번에 청약이 됐거든. 진짜 다리도 좋고 애들 학군도 좋고 평수도 꽤 넓어. 이거 놓치면 진짜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엄마랑 아빠가 조금만이라도 도와줄 수 없을까? 이런 순간을 위해 열심히 모아놓으라며 돈을 뭉텅이로 제 앞에 꺼내놓으실 부모님을 상상했지만 현실은 많이 다르더군요. 선미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엄마랑 아빠도 당연히 너희 식구 집 산다는데 돈 보태주고 싶은데 좀 어려울 것 같아. 어? 어렵다고? 왜? 우리도 그렇게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저는 그 순간 30년 넘게 참아온 울분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말았어요. 넉넉지 않다고? 정말 미안해 선미야. 그럼 엄마랑 아빠는 도대체 언제 넉넉해지는데? 선미야, 지금까지 나 살면서 사치 부려본 적도 없고 남들 다 가는 어학연수 같은 거 꿈도 꿔본 적 없어. 대학교도 밤낮으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 메꾸고 다녔고 결혼할 때도 엄마 아빠한테 손 안 벌렸어. 그런데 그런 딸이 이제 집 마련할 기회가 생겨서 어렵게 돈 빌려달라고 말을 한 건데 뭐? 형편이 넉넉지 않다고? 엄마랑 아빠가 온몸 다 바쳐서 이런 것만 해도 지금 몇십 년이야.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돈 벌어서 벌써 집도 사고 건물도 샀을 거라고. 그런데 아직도 나한테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해? 차라리 빌려주기 싫다고 솔직히 말을 해. 아니야 선미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면 더 화가 나. 그동안 그렇게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은 도대체 다 어디 있는 거야? 둘이 나 몰래 빚이라도 왕창 졌어? 사기라도 당한 거야? 도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벌면 있어야 되는 돈이 다 어디 간 거냐고. 저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눈에 실핏줄까지 터져가며 큰 소리를 쳤어요. 열심히 살아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이 지긋지긋한 집안에 넌덜머리가 났죠. 말 좀 해봐. 어? 나 몰래 무슨 일을 벌인 거야? 전부는 아니어도 엄마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이 정도로 엄마랑 아빠한테 돈이 없었다고? 내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돼. 도박을 하고 유흥으로 탕진하지 않는 이상 그동안 뼈 빠지게 번 돈이 도대체 다 어디로 사라졌다는 건데. 해외여행도 한 번 안 가본 사람들인데 그 돈이 다 어딨냐고. 돈에 발이라도 달린 거야?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봐. 저는 거의 발악을 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럼에도 부모님은 고개를 숙여 눈물만 떨구고 계실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죠. 알았어. 앞으로 엄마랑 아빠 앞에서 절대 돈 얘기 안 할게. 나도 지긋지긋해. 이 거질골 같은 집안. 선미야, 아파트를 사든지 말든지 나랑 김서방이 알아서 할게. 하지만 당분간 엄마랑 아빠 얼굴 보고 전처럼 다정하게 대할 자신 없어. 우리 서로 연락하지 말고 보지도 말고 좀 지내자. 딸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부모한테 외면받는다는 것이 너무 상처네.
건강하세요. 선미야. 저는 그 길로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지금 제가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은 것을 알면서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죠. 답답하고 먹먹했어요. 그날 저는 차가운 날씨에 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걷다 집에 들어가 그 후 며칠을 지독한 감기로 앓아야 했죠.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부모님께 너무 죽을 만큼 미안하면서도 원망스러운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단 한 번도 돈에서 자유로워 본 적 없는 부모님이 안쓰러우면서 지겹기도 했어요. 그런 오만 감정이 드는 순간에도 엄마와 아빠는 번갈아 가며 제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 한 번 하지 않았죠. 선미야, 우리가 다 잘못했다. 돈은 어떻게든 구해볼게. 화 풀렴. 못난 부모 만나서 우리 딸이 너무 고생이 많다. 모든 것이 다 우리 탓이야. 선미야, 오해하지 마. 오해를 풀고 싶은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된다. 연락 좀 다시 해주겠니?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는 제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싶단 말이었어요. 선미야, 엄마랑 아빠가 정말 많이 고민했어. 이제는 내게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 네가 상처받을까봐 숨겨왔던 진실. 말할게. 미안하다. 마지막 문자를 받고도 저는 일주일 넘게 아무런 답장을 보내지 않았죠. 그러다 열흘째 되던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죠. 선미야, 엄마가 갑자기 가슴이 죄는 것 같이 아프다고 하더니 쓰러졌어. 그 길로 우리 곁을 떠난 것 같아. 엄마가 눈을 뜨지 않아. 저는 놀라서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엄마와 넋이 나가 울지도 못하고 계시는 아빠를 봤어요. 엄마 눈 좀 떠봐.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제발. 이렇게 갑자기 가는 법이 어딨어. 내가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잖아. 용서할 기회도 안 주고 이렇게 그냥 떠나면 어떡해. 나 이제 평생 어떻게 살아. 엄마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살아. 엄마 제발 부탁이야. 눈 좀 뜨고 나 봐봐. 내가 모진 말하고 소리 질렀던 거 진짜 다 잘못했어. 이렇게 가지 말아줘. 어? 나 다시 착한 딸 진선미 될게. 엄마 미안해. 제발 일어나서 괜찮다고 말 좀 해줘. 제 절규에도 엄마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그 후에도 저는 울다가 기절하다가를 반복하며 몸을 가누지 못했죠. 남편도 제가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못되게 하고 나온 것을 아는지라 영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만 흘리고 있더군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선미가 괜히 저를 만나서 고생만 하고 장모님께 모진 소리만 했는데 이렇게 그냥 가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선미도 저도 이 마음의 죄책감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거의 반 미친 사람처럼 있는 저 때문에 모든 장례 절차는 아빠와 남편이 도맡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제 목숨과 엄마의 목숨이라도 바꾸고 싶은 심정이었죠.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에 아파트 돈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 앞에서 악을 쓰며 대들고 큰 소리를 쳤던 일이 계속 생각나더군요. 제 혀를 잘라서라도 없던 일로 모르고 싶었어요. 괜히 저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이 모든 악몽이 진짜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괴로워서 저도 엄마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에 빠진 순간 제 아이들이 저를 불렀어요. 엄마, 괜찮아? 여기 물 좀 마셔. 고사리같이 작은 손으로 물을 떠다 제 입을 적셔주는 아이를 품에 안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그나마 저를 살리는 것 같더군요. 아이들을 보며 그래도 기운을 차려야겠다 싶었어요. 저까지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자세를 고쳐 앉고 장례부터 잘 마무리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빠, 미안해. 나 때문에. 정말 미안해요. 내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아빠는 말없이 가만히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선미야, 괜찮다. 너 때문이 아니야. 그런 마음 갖지 마. 엄마 작년부터 심장 쪽이 안 좋다는 소견 받았었어. 내가 정밀 검사도 하고 진득하게 치료도 받으면서 좋아질 때까지 좀 쉬라고 수도 없이 말했는데 결국 쓰러질 때까지 일을 하더니 에휴, 네 엄마 불쌍해서 어쩜 좋니? 건강이 안 좋았는데 나는 알지도 못하고 있었네. 좀 더 신경 쓸걸. 억지로라도 일 그만두게 할걸. 너무 못난 딸이었네. 내가 너무 못났어. 평생을 한번 못 쉬고 일만 하다간 우리 엄마. 미안해. 눈물이 마르지가 않았어요. 엄마의 건강이 나빠졌는지도 모르고 그동안 모은 돈 다 어디 있냐며 악다구니를 했던 제 자신이 다시 한번 미워졌어요. 그때였어요. 할머니, 저예요, 다솜이. 중고등학생쯤으로 보이는 한 여자아이가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주저앉아 구슬피 울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엄마 주변에는 제 아들과 딸을 제외하고는 어린 친구가 있을 턱이 없는데 몹시 의아했죠. 심지어 아이는 매우 슬픈 얼굴로 엄마를 보며 할머니라고 외치고 있어 더 궁금해졌죠. 제가 여기 돌아가신 분 딸인데요. 혹시 저희 엄마랑 어떤 관계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 말에 그 아이는 고개를 돌려 신발을 벗지도 못하고 눈물만 적시고 있는 한 중년 여성을 쳐다보더군요. 저는 이 두 조문객을 처음 볼 뿐만 아니라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밖에서 울고 있는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저 아이와 함께 오신 건 맞나요? 아이가 혼자 울고 있길래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안면이 없어서 그런데 어디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신발부터 벗고 들어오시죠. 여자는 너무 울어서 비틀거리기까지 하더군요. 제 부축을 받아 안으로 들어온 여자는 더 목을 놓고 울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 중년 여자와 한 아이가 엄마 앞에서 통곡을 하는 광경이 몹시 생경했어요. 그때 조문객을 보고 나온 아빠는 깜짝 놀라시더군요. 정아야, 다솜아, 여기는 어떻게? 할아버지! 다솜이라는 아이가 저희 아빠 품에 달려와 안기더군요. 할머니 진짜 가신 거예요? 멀리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머니 보러 꼭 가야 한다고 해서. 정아야, 일어나렴. 중년 여자는 힘겹게 일어나더니 아빠를 보고는 또다시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서 어떡해요, 아저씨. 정아,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냐? 그런 말 하지 마라. 저는 너무 궁금해서 아빠에게 여쭤봤어요. 아빠,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엄마랑 관계가... 아빠는 우물거리며 쉽게 말을 하지 못하시더군요. 그게 우리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하자꾸나. 정아랑 다솜이도 이리 오렴.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아빠 손에 이끌려 자리에 앉았어요. 중년 여성은 저를 힐끔 보더니 말하더군요. 이 친구가 선미군요. 그래, 우리 딸 선미야. 처음 보지? 저를 아세요? 저는 이정아라고 합니다. 여기는 제 딸 다솜이고요. 선미야,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어쩌면 내게 아주 큰 충격일 수도 있어. 죽을 때까지 이 말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네 엄마가 죽기 전에 널 보고 말해주려고 했던 진실이 이것 같아서 내가 대신 이야기해주마. 무슨 이야기인진 몰라도 말하기 꺼려하며 뜸들이는 아빠가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여기 정아는 너를 구해주신 분의 딸이야. 나를 구해주신 분? 누구? 예전에 너 아주 어렸을 때 집에 불났던 거 기억하지? 그것 때문에 병원에 아주 오래 있었잖아. 기억하죠. 그걸 어떻게 잊겠어. 그런데 그게 이분과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화재가 나고 네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전의 일을 잘 기억을 못하더구나. 불이 난 그날도 네 엄마랑 나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다. 네가 싫어했다는 것을 알면 평생 네 마음이 괴로울 것 같아서.
게다가 그 불로 인해 소방관이자 여기 정아 아버지인 이수영 씨가 세상을 달리하셨다. 저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에 말문이 턱 막혔어요. 어? 그게 다 무슨 말이야, 아빠? 그때 집에 난 불은 네가 성냥으로 불장난을 하다가 불을 낸 거야. 내가 그랬다고? 경찰이고 누구고 와서 어떻게 불이 났는지를 묻는데 네가 기억을 전혀 못했어. 너도 충격이 너무 컸겠지. 거의 죽다가 살아나온 거니까. 정말 내가 불장난들해서 집에 불이 난 거라고? 어릴 때는 그냥 넘길지 몰라도 네가 성인이 되어서 네 실수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았어. 그래도 진실은 알려줬어야지. 난 여태껏 다른 사람의 실수로 불이 났고 평생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단 말이야. 엄마랑 아빠한테 그날 일을 물어도 잘 얘기도 안 해주고. 불이 나고 소방차가 출동했어. 소방관들 중에 정아 아버지가 불길이 치솟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너를 구해서 안고 나오셨어. 그런데 네가 무의식 중에 잠깐 눈을 뜨더니 친구라고 하는 거야. 정아 아버지는 안에 사람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널 안전하게 내려놓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때 불이 커지면서 지붕이 무너졌어. 그 소방관은 그렇게 지붕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어. 거짓말. 아빠 거짓말이지? 이거 지금 무슨 몰래카메라 찍는 거야? 무슨 거짓말이 이렇게 무섭고 슬퍼. 아니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빠가 장난이라고 말해주길 바랬어요. 우리도 모두 장난이길 바랬어. 네가 불장난을 했다는 것도. 그것 때문에 한 소방관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도. 하지만 이게 모두 그날의 진실이야. 중년의 여성이 힘겹게 입을 떼더군요. 당시 엄마 없이 아빠가 혼자 저를 키우고 계셨어요. 소방관이라서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근처의 고무댁에서 자거나 밥을 얻어먹는 일이 많았죠. 제가 11살이던 어느 날 학교에 다녀왔더니 고모가 저를 부둥켜 하고 울더군요. 아빠가 불을 끄다가 사고를 당하셨다면서.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아빠가 갑자기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니 온 우주가 무너진 것 같았어요. 정말 제게는 친구 같고 오빠같이 든든한 아빠였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저와 가장 친한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고모도 그렇지만 저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다 아빠 장례식에 여기 아저씨랑 돌아가신 아주머니가 죄인 같은 얼굴을 하고 오셨어요. 저는 누구신지 몰랐는데 고모랑 고모부가 멱살을 잡아가며 아빠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 어디를 감히 오냐고 소리치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두 분께 막말을 하고 막대하는데도 아저씨랑 아주머니는 눈물만 흘리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갚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비시더라고요. 어린 제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때 그 죄인의 얼굴을 하고 고모의 막말과 고모부의 손찌검을 받아가면서도 아무 말 못했던 두 분이 누구신지를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와 아빠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런 것을 내가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니. 아빠. 저는 아빠를 보며 눈물을 훔쳤고 아빠도 역시 고개를 떨구고 계셨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시간이 흐른 다음 고모가 말해주었어요. 어떤 꼬마아이가 불장난을 해서 불이 났고 그 집에서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장례식에 온 두 분이 그 꼬마의 부모였다고. 불장난을 했다는 그 꼬마도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죠. 아저씨나 아주머니가 직접 하신 잘못은 없지만 당신들의 딸을 위해서 그런 수모까지 당해가면서 용서를 구하러 오신 거였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분들도 누군가의 아빠, 엄마이고 그 아이도 지금 아파서 누워있을 텐데 저 죄책감을 평생 가슴에 안고 어떻게 살아가실까 하고
어린 나이였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두 분이 다시 저와 고모를 찾아오셨어요. 아빠 없는 저를 부족한 것 없이 뒷받침해주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당시에는 그게 무슨 뜻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에 가서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함 없이 클 수 있었고 그게 다 아저씨 아주머니가 제게 도움을 주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죠. 여기 선미 씨도 그때 화재로 건강이 나빠 학교도 늦게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아저씨 아주머니 딸 걱정만 해도 힘드실 텐데 몇 년 동안 절 몰래 후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고 싶었단다. 정아야, 선미야. 아빠는 눈물을 훔치며 소주를 한 잔 따라 드셨어요. 두 분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었어요.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도 계속 도움을 주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그만 미안해 하셔도 된다고 거절했지만 소액이라도 보내주시면서 이걸로라도 저희 아빠의 은혜를 갚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게 벌써 20년, 아니 30년이 넘었네요. 엄마와 아빠가 그렇게 뼈를 갈아가며 일해서 돈을 벌었던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살지 못했던 이유를 저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어지러웠어요. 제 아이 다솜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도 다 봐오셨고 친손주처럼 예뻐해 주셨어요. 저도 아주 처음에는 아빠를 잃은 원망을 두 분께 전가했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제 삶을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습에 제가 더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선미 씨도 그냥 어린 5살 꼬마였을 뿐인데 그 딸의 실수 때문에 선미 씨 아버지 어머니는 평생을 죄인처럼 사셨던 거예요. 제가 제 딸을 낳아보니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죠. 게다가 선미 씨가 오래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니 부모인 우리가 뭐든지 할 테니 우리 딸은 건강만 해다오 하는 심정이 이해가 되었어요. 선미 씨 부모님은 선미 씨를 위해 정말 모든 것을 바치셨던 거예요. 선미 씨 부모님이시지만 이제는 제 부모님같이 느껴지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너무 놀라서 달려왔어요. 저는 두 분을 위해 뭐 하나 좋은 것 해드린 적 없는데 저를 위해 그리고 선미 씨를 위해 아저씨랑 아주머니가 평생 열심히 일해 오신 것 알아요.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파요. 매번 주시기만 하고 저는 드린 것이 없어서. 아직도 이수영 소방관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정아야. 미안하다. 이제 미안하다는 말씀 그만하세요. 저도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이제는 정말 아저씨도 아주머니도 우리 모두 과거에서 벗어나요.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는 눈물바다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 숨고 싶었어요. 제가 아파서 누워 치료받는 동안 아빠와 엄마는 죄를 지은 딸의 부모로서 평생의 짐을 갚으며 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는 것이 죄송했어요. 제 마음을 읽었는지 아빠는 제 손을 잡고 말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알면 선민이가 우리보다 더한 죄책감을 갖고 살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네 엄마랑 절대로 이 일에 대해 내게 말하지 말자고 굳게 약속했었다. 정원이는 우리가 몰래 도와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난번 네가 집에 갔다 간 이후로 네 엄마가 많이 심란해했어. 우리가 그렇게 죽도록 일했는데 왜 보태줄 돈이 없냐고 원망하는 내게 변명이라도 하고 싶다고. 엄마가 울면서 그러더라. 엄마가 며칠을 너무 힘들어하길래 그러면 선민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이해를 구하자고 나랑 결정했어. 그런데 너를 다시 만나기 전에 네 엄마가 쓰러지고 만 거야. 엄마, 아빠 미안해. 나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고생만 하고 나 때문에. 네가 아니라 다른 부모였어도 그렇게 했을 거야. 정아 아버지가 너를 구해주시고 가셨으니 너는 더 잘 살아야 하고 더 의미 있게 살아야 해. 약한 마음 먹고 나쁜 생각하면 안 돼. 그래요 선미 씨.
우리 이제 모두 과거의 굴레를 다 벗어나요. 나도 편하게 우리 아빠 보내줄게요. 선미 씨도 아주머니 편히 쉴 수 있게 잘 보내드리세요. 우리 다 이제 좀 편하게 살아요.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저로 인해. 몇십 년이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직접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수영 소방관님의 희생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이 구해주신 제 목숨, 지금보다 훨씬 더 값지고 귀중한 일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안고 엉엉 울고 말았어요. 사실 그날의 진실을 알았을 때 저는 너무 죄스러운 마음에 잠깐 나쁜 생각을 하고 말았어요. 저로 인해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이니까요. 하지만 정아 씨 말대로 이수영 소방관님이 목숨을 바쳐 구해주셨는데 저 역시 이 세상에서 나쁘게 사라져버리면 더 큰 죄악을 짓는 느낌이겠구나 싶었어요. 모두에게 저지른 실수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똑바로 살면 모두를 위해 바로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희 식구는 엄마를 보내드렸어요. 그 후로 또 시간이 흘렀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아빠는 일을 줄여 심심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셨고 남편과 저 역시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왔죠. 아이들도 학교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저는 학교에서 지금까지 교사 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다만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면 시간이 날 때마다 교육 봉사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배움의 문턱을 넘지 못해 안타까운 사람들을 찾아가 봉사하고 있어요. 어릴 때 집안 사정으로 자신의 공부를 포기하고 평생 한글도 모른 채 살아오신 어르신들, 장애 때문에 몸이 너무 불편해 학교조차 나올 수 없어 배움의 기회가 없는 아이들,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학습에 대한 열망이 남다른 어린아이들과 심지어 해외에 나가 전쟁과 가난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는 봉사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답니다. 다행히 제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이런 봉사를 하는 저를 이해해주고 본인들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주어 요즘은 아이들과도 함께 활동하고 있어요. 몸은 힘들지만 보람된 일을 하고 난 아이들의 얼굴은 건강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제 은인의 딸인 정아 씨와 또 그녀의 딸인 다솜이 역시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 모든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정아 씨를 다시 만나는 것이 제게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지금은 누구보다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한 언니가 되었어요. 정아 언니도 봉사 쪽에 관심이 꽤 많은 편이라 내년부터는 저와 함께 하고 싶다고도 했고요. 어쩌면 아빠, 엄마, 저와 이수영 소방관님, 정아 언니가 악연으로 시작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끝은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연으로 맺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이어나갈 거예요. 저기 위 하늘에서 소방관님이랑 저희 엄마도 남은 저희들을 지켜보고 계시겠죠? 흐뭇해 하실까요? 가슴 아파하고 계실까요? 먼저 가신 분들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편하게 쉬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